예, 오늘 오후 홍준표 전 대표가 한국당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합니다. 하루 먼저 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전 총리와 한판 승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한편 아세안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청와대가 논란 하루 만에 전격 경질한 건데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수희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최님, 이분 또 나온다고 합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 얘기입니다. 오늘 오후에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글쎄요, 출마의 이유, 언론에서는 일단 탄핵 총리가 당대표를 하겠다고 해서 나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당선 여부와는 저는 상관없이 당권보다는 대권 주자로서 나 홍준표도 있다 이 선언 같습니다. 근데 그 홍준표 대표가 한 말 중에 공감 가는 부분은 홍 전 대표 자신은 당이 4% 지지율로 떨어졌을 때 탄핵의 그 아픔 속에서 당을 지켰고 당의 지지율을 최소한 뭐 20%까지 올린 대표다. 그때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있었냐. 시절 좋아지니까 나오는 거 아니냐. 이 말은 그건 팩트에 부합하는 것 같아요. 팩트에 부합한다. 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홍준표 전 대표의 이런 출마. 대선 출마는 기왕에 진지게 결심을 했던 것 같고 이번 당권 도전은 고민을 좀 하시다가 결국은 본인이 이야기하셨듯이 황 전 총리의 출마가 홍준표 전 대표를 지금 소환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국당 전당대회가 본격적으로 다들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컨벤션 효과가 지금 생겨날 정도로 흥행에는 굉장히 파란불이 켜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뭐 노이즈 마케팅이 됐든 어쨌든 흥행 효과, 관심은 굉장히 많이 끌고 있고 어찌 보면 거의 10여 년 전에 있었던 MB 박근혜 그 대선 경선 이래로 가장 그 흥행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선거 책임을 지고 이제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네. 당원들 또 당직자 뭐 의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재신임을 해줘야 된다고 볼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재신임을 해줘야 될지 하는 것과 지금 현재 지도부 또 차기 지도부가 그 대여 투쟁이나 대여 견제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한국당 당원들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황 전 총리의 경우도 사실은 본인이 얘기했듯이 정당에는 처음 입당하는 분이 입당하자마자 그 당의 최고 권력을 갖겠다 하는 것도 그렇게 썩 그 상식적으로 부합되는 건 아니어서 그런 점이나 홍 대표가 또 재신임 받겠다는 거냐 하는 거랑 별반 그렇게 명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황 전 총리 어제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입당 기자회견할 때의 목소리와 좀 비교를 해본다면 상당히 목소리에 힘도 들어가고 뭔가 정말 이제 좀 정치인으로서 움직여 보려는 움직임인 것 같아요. 일단 어제 발언과 이런 뭐 태도 이런 것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2019년 대한민국하고 코드가 안 맞으세요. 그리고 모든 코드를 지금으로서는 자유한국당의 확실한 지지층이 태극기 부대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의 코드를 맞춘 발언을 이어갔고 그리고 너무 정치를 쉽게 보신다 이런 느낌. 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어제 발언 중에 혹시 뭐 주목되는 발언 그렇게 예를 들면 총선사 압도적 일당을 만들겠다. 이거는 그냥 저는 누구나 다 할 것 같거든요. 나오신 후보들이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 무덤에 있을 운동권 철학 운운한 부분은 이제 아마도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 운동권 철학과 소득주도 성장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안검사로서 운동권 철학을 단죄하려고만 했지 과거에 깊이 있는 이해가 없었구나 이런 생각. 그리고 이게 이제 현 정부를 맹비난하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티즌, 보수 유튜버들도 차고 넘치게 해요. 근데 적어도 자유한국당의 대표를 하시겠다면 명확한 방향이 설정돼야 되고 이제 아까 대여 투쟁을 누가 잘할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근데 대여 투쟁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여 투쟁을 잘해야 되는 거고
태극기 부대에 맞춘 대여 투쟁이라면 그것은 뭐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암울하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치는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는 신문사나 방송 몇 개 장악하면 여론을 돌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황 전 권한대행의 모든 과거 행적을 국민이 알고 계십니다. 기자 몇 명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숨겨줄 수 있는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확실한 태도, 이거 취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탄핵 책임론의 덫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라고 봐주지 않아요. 그래. 황교안 전 총리, 홍준표 전 대표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라는 공통점도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대여 투쟁을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근데 일단 예. 홍 전 대표는 대여 투쟁 방식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거기에 막말이 동원되는 거친 방식이고 그 거친 방식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받은 분이에요. 황교안 전 총리는 뭐 아직 지금 정치 초년생이세요. 예, 근데 정치 초년생이 정당을 이끌 수 있을까? 그러니까 두 분 다 회의적입니다. 그러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까지 이제 3명의 주자가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주자까지 더해진다면 그래도 지금 좀 어려운가요? 저는 그 오세훈 전 시장까지 탄핵 프레임이나 무슨 색깔론 프레임에 가두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 같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의 경우는 두 번의 커다란 패배를 한 분이잖아요. 그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실패해서 서울시를 내주게 된 거잖아요. 자유한국당 쪽 입장에선. 그게 이제 가장 걸림돌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앞서서 이제 정치는 책임이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아무래도 과거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일을 했던 그 부분 그리고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 꼬리표를 계속 달고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론이 계속 거론될 것이라는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 네, 네. 뭐 당대표라고 한다면 사실 외연 확장에 있어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계속 제한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약점들이 많죠. 한계점도 많고. 그러니까 저도 뭐 다른 데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치는 책임인데 책임을 지셔야 될 분이 권한을 갖겠다, 권력을 갖겠다 하는 거는 상식적인 국민 정서에는 썩 안 맞는, 그래서 명분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죠. 그러나 이제 그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금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황교안 전 총리가 굉장히 아까운 하나의 자산으로 그 평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지금 그런 정도의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황교안 전 총리 어제 저도 기자회견을 봤습니다만 총리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때하고는 굉장히 달라진 모습 때문에 저도 예. 잘 적응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는데 그거는 아마도 본인이 늘 고건총리나 반기문 총장의 실패 사례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다르다라는 거를 그걸 한껏 의식을 해서 목소리 톤도 높아지고 세지고 메시지도 굉장히 선명해지는 그걸 봤는데 그건 나름의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당권이기 때문에 당심이 70%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당심에 어필할 수 있는 메시지로 가져가고 또 뭐 그 아주 그 우매하지 않은 이상에는 일단 대표가 되고 나면 대여 투쟁을 할 때나 이럴 때는 국민 여론을 같이 안고 가야 대여 투쟁에 힘이 실리잖아요. 네. 그럴 때는 아마 이제 외연 확장이나 이 국민 여론이나 민심에 어필할 수 있는 그 메시지도 적절히 같이 섞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이 지금 당내 경선 중에 특히 황교안 전 총리와 홍준표 전 대표 간의 그 혹독한 그 경쟁 아마도 어찌 보면 홍준표 전 대표가 이 황 전 총리를 혹독하게 검증 시험대에 올려놓지 않을까. 예. 그 싸움이 좀 바라보시는 관전자 입장에서는 좀 흥미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달 27일에 이제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상황이라면 빅3 간의 어떤 뭐 대결 양상이 좀 될 것 같은데 이미 이제 내일 오세훈 전 시장까지 출마 선언을 하면 5명이고요. 서너 명이 더 출마할 수도 있다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중간에 후보가 뭐 단일화 이런 얘기 가능할까요? 지난번에 TK 후보 단일화 얘기도 잠깐 어떤 모임에서 이야기가 됐다고 홍준표 대표가 나올 경우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가능하다고 보세요? 뭐 이합 집산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대부분의 말씀에 뭐 공감을 합니다만 저는 자유한국당이 왜 대권에 있어서 가장 유력한 후보를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전 권한대행의 등장 시점은 늦었거나 너무 빠르거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은 안 맞다. 지금은 아니다. 예. 그러면 당권이 아니라 나중에 대권을 도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출마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하려면 예. 어려울 때 나와야 돼요. 어려울 때 그러니까 나와야 아마 두고두고 사람들 마음속에 특히 자유한국당의 골수 지지층의 마음속에는 황교안 총리의 두 가지가 걸릴 겁니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태도를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예. 뭘로 마음을 줍니까? 그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이 진짜 어려울 때 그때는 간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두 개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서는 황교안 전 권한대행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죠. 지금으로서는. 알겠습니다. 뭐 사실 황교안 전 총리 출마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올 때쯤 출마 자격 논란도 있었잖아요. 오세훈 네. 전 서울시장까지. 어제 이제 당선관위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출마 자격 논란 없다, 출마 자격 있다라는 식으로 좀 결정을 내렸는데 일단 최종 결정으로는 비대위의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비대위가 결정을 좀 뒤바꿀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비대위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만 예. 당내 선거에 관한 가장 권위가 있는 기관은 당 선관위이기 때문에 이미 당 선관위가 자격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를 비대위에서 뒤집기는 어려워 보이고 예. 저 이야기 나오면서 당내가 또 막 갈등, 분열, 또 개파가 예. 언급되는 이런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아마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개인적으로 황 전 총리의 출마가 달갑지 않다 하더라도 이걸 뒤집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하나 다른 얘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손혜원 의원 이후에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국회의원들 많이 좀 공부를 하고 있다. 제가 좀 그렇게 전해드렸는데 이제 한국당의 장제원 또 이제 송원석 의원 관련해서도 이제 다른 문제가 지금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손혜원 의원이 국정조사를 하면 이해충돌 전수조사 받아도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뭐 법안 대표 발의도 하겠다는 국회의원들 여야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적어도 국민 앞에서 정치를 하면서 정치인들이 거짓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말 할 자격이 다들 없으세요. 왜냐하면 김영란법 논의될 때 예. 이해충돌이 그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를 했고 그쪽이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도 간사 역할을 했던 중요한 분이 반대해서 못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법안도 발의하고 막 이러신다고 하는데 그게 통과될까요? 국회의원들이 그걸 통과시킬까요? 어떤 부분에서 이해충돌 법안이 마련되면 예. 그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이 불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많은 부분이 지금과 같은 형태. 민원을 받고 처리 또 네, 이걸 그게 해줘야 전부 되는 이해충돌이 부분이 있으니까. 됩니다. 그래서 좀 솔직해야 된다. 그리고 법안만 발의하고 이 시기에 그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법안 발의하고 그리고 만들더라도 무력화된 법안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데 예. 이 부분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이해충돌, 이건 제도적인 제재 수단이 없는 지금의 이해충돌 논란은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잖아요. 지금으로서는. 왜냐하면 공무원 윤리법이 거의 무력화된 상황이니까요. 예, 그런데 저는 지금 아마도 장제원 의원이나 송원석 의원은 되게 억울할 것 같습니다. 마치 손혜원 의원이 엄청 억울했듯이 만약에 그 전수조사를 하자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도 일종의 트릭으로 봅니다. 전수조사 어떻게 할 건데요? 예, 그래서 차라리 전수조사를 하느니 콕 찍어서 2018년 예결위원들 그리고 그 예결위원들이 딴 예산 예, 그리고 그들의 그 부동산 관계 적어도 사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
부동산 자료들을 같이 보는 작업부터, 그러니까 예결위원 전수조사부터 시작해야 얘기가 되지, 전수조사가 막 떠돌아다니는 유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는 저는 유치원 3법 통과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문제가 가장 심각한 모범 사례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나경원 대표, 장제원 의원, 그리고 한유총의 아이콘이 된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 저는 전형적인 이해충돌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저건 진짜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방법을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논쟁이 그럼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가? 사실 뭐 표창원 의원이 처음 이 부분에 있어서 2월 임시국회 안에 입법화해야 한다. 이해 충돌과 관련된 법안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사실 국회의원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법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럼 또 흐지부지 되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더 간단한 법안도 일단 국회 논의 테이블로 가져가면 시간이 한없이 늘어지잖아요. 하물며 저거야말로 또 서로가 굉장히 지금 생각이 다르고 딱 지금 현안으로 걸려진 사안을 놓고 또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뭐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또 발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저 문제는 좀 국민 정서가 좀 그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향으로 적어도 내년 총선이 있기 전에는 그거는 이제 국민들 의식해서라도 법안을 제대로 좀 만들지 않을까 싶어서 그 제대로 된 법안이 나올 수 있기를 좀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슈 좀 가겠습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 안 해도 두 분 잘 아실 텐데 예전에 한번 그때 작년 연말인가요? 그 국회 운영위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제 또다시 이런 걸 했습니다. 청와대는 정말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아요. 대응을 보니까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대통령의 딸로 살기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이 그렇겠죠. 그리고 뭐 도덕성이 대통령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에게 요구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던지시면 곤란하죠. 그리고 저는 곽상도 의원 하면 떠오르는 게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입니다. 그게 있을 수 없는 조작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사자인 강기훈 씨는 옥고도 치르고 고생하다가 지금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곽상도 검사는 왜 책임지지 않고 국회에 있습니까? 이게 정의로운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조작 사건, 있어서는 안 될 그 사건이 먼저 떠올랐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따님이 문제가 정말 있으면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의 어떻게 알았는지, 초등학생의 정보까지 어디서 알아내서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이는 거, 손주를. 이게 금도가 있어도 금도가 있어야지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를 하고 싶어도 이건 곤란하지요. 그리고 책임도 지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뭐 내용들 있잖아요. 그것 정말 사생활의 영역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저도 취재를 많이 했고 알아봤는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취재한 거로는. 금도를 벗어난 행위였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소위 제1야당의 의제 선정 능력, 그다음에 의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전략도 방향성도 없지 않냐 이런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저는 이런 식의 까십성, 물론 이제 청와대 대통령 가족이면 공인일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것도 아니고 약간의 까십성과 스캔들성 의제를 이렇게 들고 나옴으로써 지금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수많은 중요한 의제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놓쳐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게 참으로 같은 야당 입장에서 안타깝고요. 정말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 문제나 경제 상황 문제에 직결되어 있는 의제들에 집중을 해서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치열하게 여당과 토론할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고 의제 선정도 그런 맥락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컨대 어제 발표한 그 예비 타당성 면제하고 관련해서 그냥 무더기로 SOC 사업 승인을 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야당 입장에서는 따져야 될 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 하나에 집중해도 저는 시간이 모자랄 판에 공연히 이런 데다 에너지를 왜 쓰면서 그 국민들의 이 뭐랄까 공감도 끌어내지 못하는 왜 이런 일을 할까 싶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청와대는 자료 취득 경위와 공개 불법성 확인한 뒤에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예. 어떻게 뭐 형사 고발 이런 걸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사안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제 그거는 자료가 어떻게 곽상도 의원에게까지 전달이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한 이제 확실한 조사가 있어야 거기서 이제 불법성 여부가 가름이 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현철 경제비서관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동남아 발언, 아세안으로 가라라고 했던 그 발언이 논란이 된 끝에 이렇게 사표까지 제출을 했고 하루 만에 수리가 됐습니다. 이 논란 일단 일단락된 것 같기는 한데 청와대로서는 내부에 좀 내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불쾌합니다. 이 말 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어쨌든 청와대도 정치고 참모들이 현실 정치에 출마를 안 해도 정치 영역에 있는 거거든요. 그 정치 영역의 기준이 본인의 위치여선 안 됩니다. 물론 뭐 김현철 전 수석께서 뭐 나쁜 마음으로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야당의 공격과 언론의 공격을 받아내시면서도 일관되게 가시는데 참모들이 이런 실수하면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과거 같으면 과하겠죠. 그 발언으로 사표를 내고 수리되는 게. 그러나 변화된 환경에서는 청와대 참모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엄중한지 그거를 다 같이 좀 인식하고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현철 경제보좌관입니다. 네. 경제보좌관. 예, 그리고 발이 문제가 돼서 사표를 제출했고 청와대에서 하루 만에 수리를 했습니다. 예. 기존의 문 대통령 인사 스타일로 봐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결정이 된 것 같고요. 예. 저는 그 김현철 보좌관이 애초에 그 자리에 안 맞는 분이었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의 전공이나 경력에 비추어 볼 때 그분이 학사, 석사, 박사를 다 경영학으로 하셨어요. 근데 이 국가의 경제보좌관이라는 자리는 청와대에 국가 경제의 어떤 큰 밑그림을 그리고 이 부처들로 하여금 그 방향으로 가도록 잘 그렇게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거시경제적 관점이 필요한 자리인데 이분은 경영학 전공이면 주로 미시적인 관점에 집중해 있을 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애초에 안 맞는 분을 임명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후임은 좀 그런 분을 그 임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는 그 이 대목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가 김현철 보좌관도 이번에 경제외 보좌관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예타 면제 SOC 사업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제가 추측이 드는데 저는 그 점에서 지금 이게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이 있잖아요. 고용 위기 타개 명분 말고 지역 균형 발전만 놓고 봤을 때도 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수십 개 이 공공기업 이전하고 이제 세종시로 이제 행정도시 이전하고 그런데 과연 그 이후 정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수도권은 규제로 묶고 지방 발전한다는 이유로 지방을 주로 육성하는. 근데 과연 그 지난 그 정부 기간 동안에 과연 지역균형 발전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나, 인구 분산 효과가 있었는지, 과연 그쪽에 기업들이 감으로써 그 지역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는지, 저는 그걸 따져보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이게 나중에 국가 이 재정에 굉장히 큰 재앙으로 다가올 거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정부가 했었던 지역균형 발전이 오히려 그 기업이나 해외 투자자들로 하여금 지방으로 가게 하기보다는 해외로 내보내는 그런 결과적으로 그런 효과로 귀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기업들도 할 수 없이 나갔는데 거기다 대고 국민들까지 아세안으로 가라? 이거는 국민들 억장 무너지는 소리고요. 그런가 하면 동시에 또 수도권에 부동산 수도권 집값 잡는다는 명분으로 수도권에 신도시 만들어서 거기서 아파트 되게 많이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과연
지방에 도로 놓고 철도 깔고 공항 만들어 줄 테니까 일은 거기 가서 하고 잠은 그러면 수도권에 와서 자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고 저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이제는 지방균형 발전의 패러다임을 수도권 규제, 지방균형 발전 이 패러다임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수도권 규제를 풀고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익을 이 지방이 공유하는 그야말로 이 공유 경제의 패러다임으로 바꿔가면 좋겠다 하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예, 이제 김윤철 이 보좌관이 얘기로 이제 드리고 경제보좌관을 하다 싶은데요. 보니까 뭐 AB 타당성 면제 사업 선정 과정에서 혹시 관여하도 있다가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낙마한 거 아닌가 이런 말씀까지 해주신 것 같아요. 뭐 앱타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어요? 시민단체는 여전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지금 주제가 예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지역균형 발전이잖아요, 주로. 네. 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빨리 지역에서 해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냐, 지역을 살리는데 뭐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저도. 그런데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토론 주제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은 제 무슨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바로 노무현 정부 때 일을 하셨던 예. 그 변양균 실장이란 분이 최근에 그래요. 내신 책을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어서 알겠습니다. 그걸 소개해 드린 겁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수희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예.